예, 현대비평론. 에, 지금 우리는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로 프로이트가 분석한 멜랑콜리라는 증상을 정신 분석적으로 어떻게 해명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프로이트가 구조적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본 그러한 정신분석의 차원이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론가들이 혹은 정신분석자들이 이 멜랑콜리를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대표적으로 지젝과 크리스테바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젝을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단원 중에 이번 학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또 많은 이론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크리스테바의 멜랑콜리 분석은 생략하고 진도 범위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젝은 우선 이 멜랑콜리 분석 차원 이전에 이제 지젝이라는 철학자를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에서 지젝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락강의 이 정신분석, 즉 멜랑콜리에 대한 정신분석을 경유해서 이 지젝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젝은 이 락강을 기초로 특이하게도 해결적 철학과 결합을 시켜서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가입니다. 그러한 이 삼각형, 즉 락강, 헤겔, 마르크스라는 삼각형의 이론적 토대를 주로 대중문화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중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 이제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여러 구체적인 작품들을 설명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철학적 토대는 상당히 난해하지만 그것을 쉽게, 즉 락강의 이론을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젝은 책도 많이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두세 번 강연을 목적으로 방한해서 상당히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도 뭐 많이 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권, 우리나라에 거의 뭐 지젝의 책들이 거의 다 번역됐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자, 이제 락강을 경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한 바가 있죠. 프로이트의 꿈이론인 압축과 전이를
락강이 언유와 한유라고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분석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락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랑콜리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분석을 락강의 정신분석적 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 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했냐면요. 락강의 정신분석적 이 이론은 주로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제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커리라는 논문집입니다. 이것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커리에 이제 복수형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불어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들, 자기가 쓴 글들을 그냥 글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락강이 죽기 전에 이 세미나를 계속 했는데 그 세미나의 녹취록입니다. 보통 강연을 하면 녹음을 해서 그걸 다시 기록으로 옮겨 놓죠. 그것은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글로 쓴 게 아니고 강연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권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봐도 이 락강이 멜랑콜리를 뭐 논문으로든 세미나의 주제로든 이 정식으로 연구했다거나 이렇게 강연한 경우 글로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추입니다. 그러나 락강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그 여러 과정들을 다 종합해서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멜랑콜리 주체의 자기 속으로의 침전과 세계에 대한 무관심, 자기에게만 그죠? 관심을 외부에 이렇게 표출할 관심을 외부에 이렇게 리비도를 외부로 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멜랑콜리에 빠진 주체는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의 침전이고 세계에 대한 무관심인데, 이건 일종의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이 보여주는 정상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그 원인이 뭐냐를 이제 규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 그리고 락강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일단 사랑 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리비도적 욕망이 출혈로 인해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죠. 사랑 대상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멜랑콜리의 가장 최초의 원인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거나 추구하던 가치가 상실되거나, 그런데 리비도적 욕망이 출혈로 인해, 자, 그러니까 리비도가 뭐예요? 회수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여했던 리비도가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못하죠. 그건 이제 프로이트가 사실은 다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출혈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누수가 일어난 것이죠. 물 항아리에 거미 가거나 끼어져서 아무리 물을 계속 부어도 누수가 일어나면 채워지지가 않죠. 리비도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리비도가 누수가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출혈이 일어났다. 자, 근거 없는 상실감과 허망함. 이제 이것도 멜랑콜리에 빠진 주체가 보여주는 어떤 심리적 상태입니다. 상실감과 허망함, 허탈함, 이거죠. 그 근거를 사랑 대상의 상실 이전에, 자, 그러니까 락강이 보여주는 여러 이론들을 보면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치가 상실됐을 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멜랑콜리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혹은 애도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락강의 이론을 보면요, 이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겪는 근원적인 상실감으로부터 접근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근원으로 가면 언제 처음 상실감을 경험하나 하면요, 사실은 이 언어를 접하면서, 이 언어의 세계가 이 락강의 언어로, 락강이 말하는 개념으로 상징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랑 대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언어를 받아들일 때부터 상실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무의식 속에서 이미 자각하거나 의식적으로 내가 깨달지 못하는 상실감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멜랑콜리에, 그죠? 부합하죠. 왜? 프로이트가 애도는 의식적으로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만 멜랑콜리는 상실한 대상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상실했다는 거, 그 상실의 대상이 무엇인지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멜랑콜리라 그랬으니까, 인간이 언어를 처음 받아들일 때, 즉 상징계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들어올 때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상실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상상계라고 하는 세계에 상징계가 들어오면서 상실감이 생깁니다. 자, 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어떤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 락강의 기본적인 개념,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 이것이 락강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이 이야기가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상징계가 제공하는 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언어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언어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존재하죠. 내가 그걸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죠? 상태가 되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사소통이 어렵겠죠. 즉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나 그 전에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상상계라고 하는 세계를 뭡니까? 밀어내고 혹은 균열을 일으키고 혹은 그걸 깨트리고 혹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깨트리고 상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인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자의 언어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에 주어져 있는 어떤 큰 질서. 이때 상징계의 질서는 언어의 질서로 대표됩니다. 물론 언어만 상징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즉, 상징계의 질서는 언어의 질서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질서, 아버지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법질서, 무슨 제도, 윤리 이런 모든 사회 질서를 이루는 이러한 것입니다. 상징계. 상징계가 제공하는 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주체는 존재 산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계,
그걸 이제 실제라고 보통 이제 락강은 말합니다. 이 존재 결핍은 주의상서의 육체가 타자의 언어를 통해 선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상실이다. 자, 그래서 이건 프로이트가 말한 멜랑콜리는 현실에서 어떤 사랑 대상을 상실했을 때 경험한다는 것인데, 락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적인 멜랑콜리를 누구나 겪는다는 겁니다. 누구나는 아니죠.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 나를 포함해서 다 지금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은, 인간들은 다 근원적 멜랑콜리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증상이 상당히 근원적인 지점에서부터 인간에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 근원적 멜랑콜리는 언어, 자, 타자의 욕망과 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질서는 내가 욕망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미 타자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이 호명이라는 거, 욕망과 호명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외부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타자의 욕망이거나 호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의상서, 이것을 죽음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보상하는 잉여물을 욕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잉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락강은 대상 A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주체는 자신의 원초적 결핍을, 자, 이게 멜랑콜리입니다. 그죠? 타자가 자신을 욕망하고 있음을 현재화하는 대상을 통해 치유받는데, 이것을 락강 대상 A라고 말합니다. 자,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이트의 우리 인간 정신 구조 1차 도식, 2차 도식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제 다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해볼까요? 1차 도식, 정신 구조의 1차 도식.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도식해서 보여줬죠. 뭡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으니까, 그죠?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지 않고요. 이건 이제 다시 복습이니까. 2차 도식은 역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 여기에 이드가 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에고가 있고, 이걸 자아라고 하죠.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각형으로 도식화됩니다. 지금 다 도식입니다. 도식이란 것은 어떤 설명 모델이죠. 복잡한 어떤 양상을 아주 간명한 설명 모델로, 그죠? 그려내는 거, 이게 도식이죠. 도식은 위험하긴 하지만,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니까요. 하지만 이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이트도 락강도 도식을, 혹은 뭐 다른 이론가들도 도식을 이용하죠.
자,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요.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죠?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어머니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이제 이게 가족주의다, 뭐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을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을 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프로이트는 이자 관계다. 둘만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설정됩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이게 이제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 과정에서 이 정신 구조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이게 먼저 설정됩니다. 이자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원초적 관계다, 이런 뜻이고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친밀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밀착되어 있어서 거의 둘이지만 하나인 관계라는 거죠. 이때 이 아들은 혹은 딸은 절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됩니다. 충동이 충족됩니다. 100%. 그것을 이제 이자관계 혹은 원초적 관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이걸 반드시 육체적인 욕망 충족, 이것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게 완전한 행복 혹은 뭐 완전한 욕망의 충족, 이것이 형성됩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생물학주의,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소도 아니고 가족주의, 즉 실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신적이고 심리학적인 무의식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원리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 어머니를 실존하는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 관계 혹은 원리적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식입니다. 아버지의 원리가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럴 때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이자관계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뭘 획득을 못해요? 아버지의 원리가 바로 언어의 원리이고 이것이 사회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법 질서든 뭐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상징 체계, 그걸 그래서 락강이 이 자기식으로 설명한 것이 상징계라는 겁니다. 상징계. 상징계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다시, 그죠? 기초적인 설명을 프로이트가 했던 것을 좀 더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도식을 그려낸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락강입니다. 락강의 도식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겪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겠죠? 이건 다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에 머물고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무의식이 있겠죠. 왜? 이거는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죠? 갈등이 없으니까. 완전한 관계니까.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완전한 행복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폐증과 관련되는 그런 증상들에 해당됩니다. 이 갈등과 고통을 동반하는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이트가 설명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성인이 된다는 거죠.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의 입장에서는 그건 고통스러운 거니까, 물론 이걸 다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일종의 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 그랬을 때 락강은 이제 인간의 정신 구조를 프로이트가 이 1차 도식에서 인간 정신 구조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했고, 이렇게 두 번째 설명했는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까지 이제 이론화했잖아요. 이건 다 이제 실제 임상을 통해서 정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납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식을 만들어 왔는데, 락강이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개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락강도 초기 이론, 중기 이론, 후기 이론 이렇게 가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런 도식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바로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는 세 가지 동그라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하고 이 락강의 도식을 비교해 보면요,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 이 이자 관계가 이 상상계로 발전한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상징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실제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좀 평면적인 도식인데, 이건 좀 입체적인 도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세 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동그라미 세 개를 차례차례 얹어 놓은 게 아닙니다. 차례차례 얹어 놓으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걸 도식화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렸거든요. 이걸 이제 매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듭을 뭐 취미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죠? 하죠. 여러 가지 매듭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끈으로 매듭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 보로메오 매듭이란 것은 있는 매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기존의 용어인데, 이걸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원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워지나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완전히 엮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집어 들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 세 가지 개라고 하는 게 어떤 영역이잖아요. 영역. 이건 개라는 말을 안 붙였습니다. 그냥 실제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얽혀서 인간의 정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락강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징계가 먼저 있습니다. 이때 이걸 거울 단계라고 말합니다. 에클이라는 그 논문집 그 책 1장이 제목이 거울 단계입니다. 락강이 제일 먼저 연구한 이 분야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정신 분석해 나가면서 이 상상계 연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울 단계 속에서 무엇이 형성되나 하면요.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울도 포함되지만 자기를 비추고 반사해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이게 거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거울의 역할을 할까요? 대표적인 게 어머니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선,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젖을 주고 음식을 주고 혹은 어머니가 내가 하는 말에 혹은 내가 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것, 이게 다 거울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 단계입니다. 근데 이 거울 단계에서 인간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이자관계. 이걸 프로이트가 이렇게 설명한 걸 상상계 이론으로 발전시킨 거죠.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락강은 이때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자아라는 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착각이 발생하는데, 쉽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이 락강은 이걸 오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인. 잘못 인식한다는 겁니다. 뭘 잘못 인식하는 걸까요? 실제 나는 아직 완전한 자아를 가지거나 완전한 신체적으로 보면, 즉 완전한 육체도 아니고 완전한 정신 상태도 아닌데,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적인 존재로, 즉 완전한 자아로가 형성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오인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즉 거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나하고는, 그죠? 본래적인 나하고는, 그죠? 어긋나는 어떤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건 락강의 설명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독창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인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나 하면 바로 소외가 생깁니다. 자, 락강은 인간의 정신구조 속에서 상상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그 최초의 단계에서 이미 소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소외는 자기 본래 자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뭐가 생겼을까요? 바로 상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가 자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원초적인 상실감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교재에서 원초적 멜랑콜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설명했잖아요. 그것도 소외입니다. 소외가 생긴다는 것은 상실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언어로 인해서 상실감이 생긴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멜랑콜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죠? 무의식의 근원으로까지 거슬러 가서 언어를 받아들일 때 상실감이 생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 단계 더 전에 이미 이때 상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소외를 1차 소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상상계가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상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언어 이전의 단계입니다.
언어 이전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자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미지 상으로만 거울에 비친 자기 상을 이미지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내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상계라는 세계 속에서 즉 이미지의 원리, 이미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최초로 어머니하고의 관계, 그게 바로 거울 단계입니다. 거울 단계 속에서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1차 소외를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자아라고 하는 걸 확인하지만 사실은 그건 진짜 자아하고는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이트 락강의 이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은 데카르트적인 이 코기토, 즉 주체, 이성적 주체와 다른 어떤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데카르트가 투명하고 선명한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이트와 락강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 착각은 바로 이 오인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그 본질은 소외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세계 속에, 이 상상계 속에서 이제 상징계로 접어들게 되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원리겠죠. 이건 언어의 질서라고 이 상징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도식으로, 그죠? 더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즉 완전했던 상상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정신 세계에 수용함으로 해서 이때 또 소외가 생기는데 이게 2차 소외고, 2차 소외란 것은 본래 자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형성된다고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자아 단계를 거쳐서 주체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어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어의 질서 속에서, 즉 상징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가면 직급이 다 있죠. 그죠? 사장부터 부장, 과장, 계장 있습니다. 교수들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조교,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 서열, 이것도 질서죠. 근데 언어의 질서처럼 그것도 구조적인 질서를 갖고 있고, 모든 친족 관계든 결혼 제도든 모든 이 사회 질서들은 상징계의 질서 속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어의 질서로 대표되는데, 그 일종의 문명이 그런 것이죠.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그 프로이트와 락강이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상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도 소외가 한 번 더 일어나서 주체가 생겨나지만, 우리는 다 주체지만 이미 두 번의 소외를 원초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주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체는 두 번의 상실감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랑콜리 이론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멜랑콜리입니다. 왜 멜랑콜리예요? 애도는 상실한 대상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리비도를 다시 회수하잖아요. 다른 대상을 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멜랑콜리는 끊임없이 그 상실했던, 사랑했던 그 대상을 잊지 못하고 매달립니다.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멜랑콜리에 빠지는 거죠. 자,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1차 소외, 2차 소외를 경험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주체까지, 그죠? 획득했는데,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실제입니다.
원래 정신세계를 차지했던 것은 실제인데 이 두 번의 소외를 통해서 이 실제로부터 멀어졌죠. 두 번이나 벗어났죠. 이걸 끊임없이 이 자아도 그렇고 이 주체도, 이 자아도 주체도 뭐예요? 이 실제를 갈망합니다. 갈망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 개가 뭐요? 겹치는 공통분모 중간 지점이 있죠. 요 지점. 이해됩니까? 자아도 이 실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충동이 있고 이 주체도 실제를 다시 획득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 중간에 이 공통분모가 중요한 뭐예요? 연결고리가 되겠죠. 통로가 되겠죠. 여기를 통해서 이 실제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중요해지겠죠. 주체도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고 자아도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겠죠. 이 지점을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교재 본문 속에서 나왔던 바로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대상 A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대상 A. 대상 A를 통해서 주체는 혹은 자아는 실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락강이 설명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욕망은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 대상 A를 획득함으로 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 멜랑콜리는 그 잃어버린 대상을 끝까지 다시 찾고자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인간은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걸 계속 작동시키면서 이 대상 A를 찾는 것입니다. 대상 A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A는 실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체에게 역시 이 경우도 오인되는 착각을 일으키는 어떤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인이자 대상입니다. 자,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졌죠? 대상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상 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또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인간이 락강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것도 수학 공식 같은 이제 도식이나 그죠? 수학 공식 같은 걸 락강이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앞에 단원에서 프로이트의 꿈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 압축과 전이였잖아요. 그걸 락강이 언유와 한유로 재해석하면서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거, 그죠? 함수 공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언유는 이런 공식이고 환유는 이런 공식이다. 복잡한 그죠? 설명 모델을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이렇게 혹은 공식으로 수학 공식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욕망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죠? 욕망을 통해서 실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락강은 초기 이론에서 주로 상상계를 연구했고 중기 이론에서는 상징계를 연구했고 후기 이론에 가면 실제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된 게 조금 전에 그렸던 이 보로메오 메더드입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 처음부터 이런 도식을 가지고 락강이
설명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종합된 거죠. 이 연구들이 다 종합돼서 이런 도식이 나온 것이죠. 그때 이 실제가 이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게 후기인데, 이 실제가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욕망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럼 뭘 경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상애입니다. 요게 대상애. 요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대상 A. 상상계도 실제로, 상징계도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욕망의, 이건 주체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상 A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입니다. 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욕망 공식이에요. 이것이요. 자,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주체는 왜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냐면, S가 주체라는 뜻이잖아요. 서브젝트. 그죠? 서브젝트라는 뜻입니다. 주체. 그런데 이게 사선이 꺼졌다는 것은 소외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두 번이나 소외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를 그어야 될 텐데, 그죠? 하나 그었습니다. 소외된 주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주체라고 해도 락강이 주체 그러면 그건 다 소외된 주체입니다. 이 소외라는 개념은 뭐 약간 옆길로 빠지는데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소외된 주체가 뭐와의 관계예요? 대상 A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대상 A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라고 그랬을 때 원인이 더 비중이 큽니다. 잘 보세요. 집에 가다가 이 백화점 쇼윈도에 놓여 있는 명품 가방. 그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빨간색 명품 가방 혹은 빨간색 구두. 저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거기에 꽂혔어. 내 욕망이.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사기 위해서, 그죠? 잘 때도 자꾸 생각나요. 그죠?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명품 가방이나 구두가 아니라 뭐 다른 대상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욕망을, 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욕망의 대상들을 찾아내니까요. 그것이 이제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을 생각해도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명품 가방.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대상 A는 그 명품 가방이냐? 그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명품 가방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게 없다면 이 명품 가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아무 무의미해지죠. 그죠? 돈이 대상 A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대상 A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 그죠? 지위가 대상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대상 A가 항상 뭡니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더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대상을 욕망케 하는 원인이 없다면 그 대상은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대상 A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욕망의 에너지, 불꽃이 없다면 그것이 있을 때는 어떤 동일한 인물입니다. A라는 동일한 인물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의 대상 A가 되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즉 불꽃이 꺼졌다면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욕망을, 리비도를 투여할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사고는 항상 실체를 중심으로 이 사고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꾸 욕망의 대상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실체만을 생각합니다. 즉 내가 그래서 예를 들었죠. 명품 가방, 그죠? 명품 구두. 그게 대상 A이긴 한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대상 A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내 대상이 된 것, 내 욕망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이 설명입니다. 원인이자 대상이에요.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원인 플러스 대상인데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이것도 없어지니까요. 자, 그것이 대상 A예요. 소외된 주체는 이 대상 A를 자꾸 찾아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욕망을 계속 가지고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락강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그게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은 왜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는 게 이게 뭘까? 이상하죠? 이거 수학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크다는 것이죠. 주체와 대상 사이에 대상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주체가 더 큰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합집합인가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다 결합한 게 요겁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호와 달리 이 뭔가를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거죠. 이런 마름모를 만들어냈어요. 이 마름모의 뜻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외된 주체와 대상 A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체가 더 힘이 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상 A에 더 힘이 쏠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집합이고 어떨 때는 합집합이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주체는 대상 A를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어디예요? 이걸 대상 A를 통해서 실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제입니다. 자, 이는 가장 기초 개념, 락강 정신 분석학의 가장 기초 개념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다. 그리고 이렇게 보로메움 웨더보로 얽혀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으로 대상 A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대상 A도 실체가 아니고 실존하는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심리적 어떤 대상입니다. 심리적 대상. 그래서 그걸 내가 획득했다고 하면 실제에 도달하고 문제가 다 욕망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 A는 고정된 게 아니고 그 대상 A라는 하는 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람과 연애를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죠. 그 명품 가방만 내가 가지면 더 이상 내 바라는 게 없다. 내 원하는 게 없다. 내 욕망은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대학만 가면, 내가 그 직장만 들어가면 내 욕망은 이제 더 이상, 난 행복하고 나는 이제 그 이상은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 대상 A가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상 A는 실체가 아니란 겁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허상이죠. 하지만 이 허상은 인간에게 필요한 허상입니다. 왜 대상 A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대상 A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욕망이 그죠?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 욕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리비도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빠져보세요. 욕망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상이 아무리 외부에 존재해도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멜랑콜리가 됩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빨리 진도를 나가 봅시다. 너무 설명이 길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락강이 말하는 대상회의다. 그죠? 그는 즉 상실에서 비롯된 소외된 주체, 그죠? 네, 이미 설명했죠.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뭘 잃어버렸어요? 실제라고 하는 이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에 접어들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지만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것을, 그죠? 무의식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통해서 계속 그 대상회의를 찾아서 그 대상회의는 실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 주체가 믿는 어떤 그런 원인이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상회의를 찾아서 뭡니까? 욕망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상회의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애도가 되는데, 상실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유적 대상으로 치환하게 하는 대상회의가 생겨나야 한다. 애도는 최초의 대상을 상실하는 대신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상이 출현한다. 그죠? 그게 애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지만 리비도를 회수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애도입니다. 그런데 멜랑콜리는 애도가 안 되는 경우에 멜랑콜리가 되죠. 대체물이 생기지 않아서 최초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멜랑콜리 주체는 은혜 세계에 진입해서 자신의 주의상실을 빼앗기지만 타자의 욕망이 부재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의 원인을 자리매김할 수 없다. 그래서 락강의 이 이론을 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어떤 현상, 증상으로 나타난다. 두 번의 소외를 통해서, 그죠? 이미 우리 인간은 누구나 멜랑콜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락강의 이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보상되지 않는 리비도의 출혈, 주의상서의 소실이 남을 뿐이다. 이랬을 때 세계는 욕망의 공식으로 들어오진, 이 욕망의 공식, 아까 내가 얘기했죠. 소외된 주체와 대상회의 간에 이 마름모가 있는 것. 마름모, 그죠? 이게 욕망 공식입니다. 자, 그 욕망 공식이란 것은 어느 하나가 없어도 공식이 성립하지 않죠. 즉, 소외된 주체가 아니면 욕망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존재론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충만한 어떤 욕망 상태에서 인간이 충만한 어떤 행복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내가 소외라고 하는 말이 프로이트의 어떤 말을 재해석한 것인가 하면요, 거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거세되었다, 남근 거세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게 마치 실제 생물학적인 이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세라고 하니까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 이게 거세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소외란 뜻입니다. 사실 소외란 뜻도 우리가 사회학에서 말하거나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소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소외라는 말도 사실은 지금 락강이 말하는 소외라는 말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외란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은 더 좀 우리한테는, 그죠? 오해의 소지가 있죠. 물론 프로이트가 생물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 생물학까지 이제 흡수해서 정신분석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어를 또 쓴 것 같은데, 거세가 가지는 속뜻은 이 소외란 뜻입니다. 본래 자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세란 말을 프로이트가 언제 쓰나요? 바로 아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 아버지가 개입할 때 거세가 일어난다. 바로 그게 뭐예요?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자기로부터 벗어난다. 그게 거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도 듣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로이트의 그 개념이 어떤 속뜻을 갖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락강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자기식으로 다 재해석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리비도의 출혈이 욕망이 부재하죠. 그리고 리비도의 출혈이 일어납니다. 바로 욕망의 공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허가 남는다. 조금 전에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욕망의 공식에서 소외된 주체가 그죠? S에 이 줄이 있는 거. 그럼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소외된 주체가 아니면은 욕망이 필요 없죠. 즉 완전한 주체를 생각해 봅시다. 소외되지 않은 주체. 이미 행복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핍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프로이트나 락강이요. 그렇다면 대상 A도 필요 없죠. 왜 대상 A는 내 결핍을, 내 소외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즉 욕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욕망 공식도 필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외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 현실적으로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허만 남는다. 이것이 이제 멜랑콜입니다. 락강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의 멜랑콜리 이론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감과 허무가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주를 보면요. 프로이트가 락강이 이걸 정식으로 이 이론을 글로 쓰거나 세미나를 한 게 아니니까 이 재구성은 누가 했냐면 명정현이라는 정신분석 전문가입니다. 락강 연구를 한 명정현. 대표적인 락강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액걸이라는 그 책이 너무나 어렵고 난해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이제 한 3, 4년 전에 처음으로 그것도 오랜 번역 기간을 거쳐서 나왔는데 그 번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 번역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번역했는데 자, 이 글에서 우울증의 기원을 이렇게 자본의 순교자, 현대성의 우울적 기원 2005년에 발표한 글에서 이런 식으로 락강이 이론에 의하면 이렇다. 멜랑콜리는 하고 정리를 한 것을 내가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처럼 락강은 언어적 주체가 겪는 근원적 소외. 자, 근원적 소외. 그 다음에 원초적 멜랑콜리. 프로이트가 말한 멜랑콜리를 더, 그죠?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 비난과 욕망하지 않는 타자 사이에서 타자의 결여 그 자체와 동일시함으로써 바닥 없는 상실감과 허물을 떠안는 것을 멜랑콜리의 메커니즘으로 도출해냅니다. 자, 이제 지적으로 넘어갑니다. 지적은 락강 이론을 기본으로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락강을 지금 경유해서 지적으로 왔습니다. 지적은 슬로베니아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슬로베키아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도 했는데 슬로베니아. 그래서 이 락강을 중심으로 미안합니다. 지적을 중심으로 슬로베니아 락강 학파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학파로 지적 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학파를 만들어서 락강 이론을 일종의 활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마르크스주의가 사실은 그 기본 토대입니다. 지적도요.
그래서 레닌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책을 많이 내고 이 뭡니까? 후기 자본주의 혹은 뭐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시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론가입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락강의 이론을 활용해서 그죠? 마르크스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지젝은 프로이트와 락강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멜랑콜리를 새롭게 해명하는데, 지젝은 욕망의 대상과 그 대상을 욕망하게 하는 중개물 사이의 간격을 통해 멜랑콜리의 기본 특성을 설명한다. 자, 잘 보세요. 욕망의 대상. 그 다음에 또 잠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대상을 탐하게 하는 중개물. 이 설명은 락강의 이론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젝은 독창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락강을 통해서 헤겔을 재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대중문화를 사례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철학자입니다. 뭐 자기 독창적인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이건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욕망의 대상과 이게 바로 원인이죠. 그 사이에 이건 이미 락강이 뭐 대상 A를 설명하면서 대상 A는 단순히 대상이 아니고 원인이자 대상이다. 아까 내가 설명한 바 그대로 마음속에, 주체의 마음속에 욕망의 원인이 있어야 대상 A가 되는 거죠. 원인이 없다면 대상 A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까. 자, 멜랑콜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하여금 욕망의 원인을 빼앗게 하는 것이다. 원인이 사라지면 아까 내가 뭐에 빠진다 그랬어요? 멜랑콜리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 그렇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음식, 맛있는 거, 그죠? 내가 좋아하던 운동, 내가 좋아하던 뭐 공부, 내가 좋아하던 뭐 소설책 읽고 영화 보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연애, 이런 게 뭐예요? 다 이 욕망의 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건데, 이 원인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멜랑콜리입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자, 원인을 빼앗게 하는 것이다. 자, 원인과 대상을 분리해서 지금 이제 이 멜랑콜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젝이. 멜랑콜리 환자에게 대상은 거기에 있지만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대상을 탐하게 만든 특별한 중개 특징이다. 이게 바로 중개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락강이 말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중개 특징이라는 말이 조금 약간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중개 특징이라고 지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언제나 모든 참된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 이랬어요. 자, 갑자기 이 문장이 조금 비약하는 듯 하는데 자,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참된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 사랑 안에서 대상은 그것의 원인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과 원인 사이에 바로 그 간격이 붕괴된다. 자, 간격이 붕괴된다. 정확히 말해 이 점이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야, 이게 뭐 갑자기 조금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다가 너무 좀 어려운 얘기로 비약하는 듯 합니다. 자, 사랑과 욕망을 구별한다. 우리가 흔히 이건 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랑의 대상이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다. 예를 들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럼 이게 락강 혹은 지젝식으로 얘기하면 욕망의 원인과 대상의 관계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원인과 대상이 일치하는 거겠죠. 욕망의 관계는 원인과 대상이 일치하지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사랑하지 않지만 욕망의 대상으로 만나는 거니까 원인과 대상의 거리가 있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속에 있는 원인과 대상이 더 일치하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 사랑의 원인, 즉 욕망도, 사랑도 욕망이니까, 욕망의 일종이니까 내 사랑의 원인과 그 대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간혹 어느 순간 그게 일치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더라도 이것은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생길 때마다 뭘 경험하는 걸까요?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완벽하게 사랑의 원인과 대상이 일치하는 순간을 경험했는데 항상 거기에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의 원인과 대상 사이에 자꾸 간격이 생기니까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상실감과 우울증과 멜랑콜리를 느끼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참된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 점이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는 것이다. 뭐? 간격. 자, 그래서 사실은 대상 A가 사랑의 원인이자 대상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락강인데 이 지적이 그걸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멜랑콜리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와 뭐의 간격, 욕망의 원인과 대상 사이의 간격이라는 이 모델을 설명 모델을 통해서 멜랑콜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뭐 크게 락강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지적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